215년 8월이었습니다. 장강 북쪽 합비성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막루 위의 파수병들이 남쪽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헤아릴 수 없는 깃발들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손권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합비를 지키는 위군은 고작 7,000명. 장류, 악진, 이전, 세 장수가 이끄는 병력이 전부였습니다. 조조는 한중에서 장로를 치고 있었고 주력 부대는 모두 그곳에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합비의 한락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한 장수가 겨우 800명만 이끌고 성문을 열었습니다. 10만 대군이 진을 치고 있는 그곳으로 돌격했습니다. 그 장수의 이름은 장류, 자는 문원. 이날의 선택이 삼국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사 기록을 통해 215년 합비 전투의 모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215년은 삼국이 정립을 향해 가던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조조는 북방을 장악하고 한중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유비는 서촉을 차지했지만 바로 옆 한중이 조조 땅이 되어 위기에 처했습니다. 손권은 강동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장하려 했습니다. 이 미묘한 균형 속에서 합비는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위나라와 오나라의 경계, 손권이 북진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조가 한중 원정을 떠나면서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갈량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손권에게 합비를 공격하라고 권했고 그 대가로 형주의 세 군을 돌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손권은 대대적으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정사 기록에 따르면 스스로 10만이라 호칭했습니다. 실제 병력이 정확히 10만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대군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장류는 누구였을까요? 169년 병주 안문군 마읍현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래 섭씨 가문이었으나 조상섭일이 흉노와 관련된 일로 원한을 사자 장씨로 성을 바꾸었습니다. 젊어서 군리가 되었고 병주자사 정원의 눈에 띄어 종사로 발탁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주군을 섬겼습니다. 정원, 동탁, 여포. 198년 여포가 조조에게 패하자 조조에게 귀순했습니다. 조조는 장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여러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관도대전, 하북, 평정, 형주 정벌, 어디서나 뛰어난 활약을 보였습니다. 213년 조조는 장류를 악진, 이전과 함께 합비 방어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총 병력 7,000명. 이것이 합비를 지키는 전부였습니다. 장류는 이때 47세였습니다. 오랜 전투 경험을 쌓은 노련한 장수였습니다. 조조는 한중으로 떠나면서 호군 설제에게 교서 하나를 남겼습니다. 겉봉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적이 이르거든 뜯어보라. 215년 8월 손권의 대군이 정말로 합비를 포위했습니다. 설제가 교서를 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장류와 이전은 나가 싸우고 악진은 성을 지켜야. 호군 설제는 참전하지 말라. 많은 장수들이 의아했습니다. 7,000명으로 10만을 상대하라니 성을 지키면서 원군을 기다리는 것이 상식 아닌가. 나가 싸우다가는 전멸당할 게 뻔하지 않은가. 그런데 장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성을 지키고만 있으면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10만 대군을 고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두려움이 퍼질 것입니다. 그러면 조조 공이 오시기 전에 무너집니다. 장류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손권군이 막 도착해 아직 진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습니다. 지금 기습하여 예봉을 꺾어야 합니다. 그래야 병사들의 사기를 지킬 수 있고 성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논리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이전과 장류는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악진과도 마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이 먼저 나섰습니다. 공사는 나라의 일입니다. 이런 때 사사로운 원한을 어찌 따지겠습니까? 이전이 장류의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악진도 성안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새 장수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장류는 그날 밤 지원자를 모집했습니다. 내일 새벽 나와 함께 적진으로 들어갈 용사를 구한다. 800명이 나섰습니다. 정예 중의 정예였습니다. 장류는 소를 잡아 그들에게 먹였습니다. 정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를 잡아 장병들에게 대접했다. 당시 소는 농경의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소를 잡아먹인다는 것은 그만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결사의 각오를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215년 8월, 날이 밝기 직전이었습니다. 합비 성문이 열렸습니다. 장료가 800명의 기병을 이끌고 말을 몰았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손권의 본진, 오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병력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7,000명이 10만을 상대로 먼저 공격해 올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의 기습이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았습니다. 장료의 기병대가 오군 진영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정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장료가 직접 적진으로 돌격하여 수십 명을 죽이고 2명의 장수를 베었습니다. 배송지 주석에 인용된 다른 기록들을 보면 당시 상황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오군 장수 진무가 분전하다 전사했습니다. 송겸과 서성은 후퇴했습니다. 장료는 손권의 깃발을 보고 직접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손권이 당황했습니다. 주변의 장수들이 급히 방어 태세를 갖췄습니다. 여몽, 감령, 능통, 송겸, 오나라의 명장들이 모두 손권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장료는 포위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손권에게 육박했습니다. 정사 기록에 따르면 장료는 이때 손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손권이 누군지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무예가 뛰어난 적 장수 중 한 명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손권을 알아보고 사로잡았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지만 역사의 만약은 없습니다. 능통이 결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자신의 친위대 300여 명을 이끌고 포위를 풀려 했습니다. 능통의 부대는 거의 전멸했지만 손권은 빠져나왔습니다. 장료가 오군 진영에서 빠져나와 성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군님은 우리를 버리십니까? 일부 병사들이 포위당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료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을 돌려 적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포위망을 다시 뚫고 들어가 그 병사들을 모두 구출해냈습니다. 정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장료가 다시 포위를 뚫고 들어가 모두를 구출했습니다. 새벽에 시작된 전투가 정오까지 이어졌습니다. 800명의 결사대가 10만 대군의 심장부를 2번이나 뚫고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오군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장료가 합비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성 안의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장수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성 안이 안정되었습니다. 병사들의 사기가 높아졌습니다. 10만 대군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손권은 합비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정사 기록에 따르면 손권은 10여일간 합비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역병이 퍼진 것입니다. 감령전에는 당시 역병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대에 질병이 돌면서 전투력이 떨어졌습니다. 사기도 이미 꺾인 상태였습니다. 손권은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손권은 군을 물리면서 최음이 소요진 북쪽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여몽, 장음, 능통, 감령, 그리고 1000명의 근위병만이 손권을 호위했습니다. 장료가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즉시 출격했습니다. 피 튀는 난전이 벌어졌습니다. 손권은 가까스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위군이 미리 끊어놓은 것입니다. 손권은 말을 몰아 강을 뛰어넘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를 손권비기라 부릅니다. 하지만 정사에는 단지 가까스로 몸을 피했다 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로 강을 뛰어넘었다는 이야기는 후대의 과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투가 끝났습니다. 장료는 항복한 오군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소요진에서 나를 피해 도망간 자가 누구였느냐? 그분은 손권 장군이십니다. 장료가 탄식했습니다. 그가 손권인 줄 알았더라면 반드시 사로잡았을 것을. 합비 전투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7,000명이 10만 대군을 막아낸 것입니다. 정확히는 800명의 기습으로 적의 사기를 꺾고 7,000명 전체가 10여 일간 방어하여 승리한 것입니다. 이 전투는 삼국 정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만약 손권이 합비를 함락시켰다면 어땠을까요? 위나라의 남쪽 관문이 뚫렸을 것입니다. 손권과 유비가 연합하여
위나라를 공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류가 합비를 지켜냈습니다. 위호 국경이 확정되었습니다. 삼국의 균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조조는 이 공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장류를 정동장군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손권은 장류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정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장류의 위명이 오나라에 떨쳤습니다. 오나라의 어린아이들도 울면 장류가 온다고 하면 울음을 그쳤습니다. 요래요래 장류가 온다. 이 말이 오나라 전역에 퍼졌습니다. 정사와 연희는 어떻게 다를까요? 정사에서 합비 전투는 215년 한 번입니다. 장류, 악진, 이전이 7,000명으로 방어했고 장류가 800명을 이끌고 기습했습니다. 연희에서는 여러 차례의 합비 전투로 나뉩니다. 태사자가 계략을 쓰다 여기용당해 죽는 이야기가 추가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태사자는 이미 215년 이전에 병사했습니다. 연희는 장면을 더 극적으로 만들었지만 핵심은 정사와 같습니다. 장류가 소수의 병력으로 기습하여 손권의 대군을 물리쳤다는 것. 정사의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극적입니다. 과장할 필요가 없는 전투였습니다. 장류의 판단은 무엇이 뛰어났을까요? 첫째, 상황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수비만 하다가는 사기가 떨어져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둘째,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적이 진을 완전히 갖추기 전에 기습했습니다. 셋째, 목표가 명확했습니다. 적의 사기를 꺾는 것, 전멸시키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 넷째, 병사들을 돌봤습니다. 소를 잡아 먹이고 포위당한 병사를 구출하러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섯째, 동료와 협력했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위기 상황에서 수세적 태도는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과감한 선제 행동이 필요합니다. 절대적 열세라도 타이밍과 전략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부하를 돌보는 리더에게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따릅니다. 장류가 다시 들어가 병사를 구한 것. 이것이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을 넘어 대의를 위해 협력하는 것. 이것이 조직을 강하게 만듭니다. 장류는 222년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손권이 다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장류가 출전했지만 병이 들었습니다. 조비는 황제 전용 의사를 보내 치료하게 했습니다. 병이 조금 나아 다시 전선으로 갔습니다. 동구에서 오나라 장수 여범을 격파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병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정에서는 강우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강은 굳세다는 뜻입니다. 장류의 아들 장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손자 장통까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당나라 때 역사가들이 중국 역사상 64명장을 선정했습니다. 장류가 그중 한 명으로 뽑혔습니다. 위나라 장수 중에서는 등해와 장류 단 2명뿐이었습니다. 215년 합비 전투, 7,000명이 10만을 막아낸 전투, 정확히는 800명의 기습이 10만 대군의 사기를 꺾고 7,000명 전체가 10여일간 방어하여 승리한 전투. 장류의 이름은 이 전투와 함께 역사의 길이 남았습니다. 정사는 과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만으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장류가 얼마나 뛰어난 장수였는지를. 역사는 승자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린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사람, 부하를 돌본 리더를 기억합니다. 장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삼국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